안녕하세요. 저는 중년 나이의 여자이고요. 톡톡 사연을 그동안 너무 잘 들어왔는데 제 이야기도 한번 신청해 볼 수 있을까 해서 고민 끝에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과연 소개가 될지 벌써부터 조금 떨리는 마음이네요. 제가 톡톡 사연을 들을 때마다 매번 생각한 점인데요. 사람마다 정말 각양각색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출발점은 다 동일하다는 게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자란 가정에 따라서 많은 것이 좌지우지 되는 것만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인자하신 친정엄마를 두었으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친가 외가 모두 사는 형편이 좋지 못한 건 비슷했지만 친가와는 다르게 외가는 대체로 화목했어요. 외가 친척들은 형편과 상관없이 가족 사랑이 기본적으로 충만했죠. 저는 외할머니께서 옛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외숙모께 시집살이를 시키셨다는 걸 얘기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고요. 남아 선호 사상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셨기 때문에 친정 엄마께서도 가정적이시고 마음이 따스한 분이셨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지만 저와 남동생은 늘 재미있는 일상을 보냈어요. 친정엄마께서는 동네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나뭇가지 몇 개로도 기발한 장난감을 만들어주시고는 했거든요. 그리고 온 동네를 천방지축으로 쏘다니느라 옷이 더러워지고 신발이 망가져도 친정엄마께서는 결코 이런 것 때문에 자식들을 구박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윤정이, 윤석이, 너희들 또 옷 소매며 바지단 죄다 이렇게 망쳐놨어? 아유, 못 살아. 이 개구쟁이들 대체 어쩌나 싶은데. 근데 뭘 어쩌겠니? 내가 자식들을 건강하고 활발하게 낳아놓은 죄라고 생각하면 참아야지. 요 녀석들, 엄마가 다음 주말에 시장 가서 옷 새로 사올 테니까 이번에 가지고 싶은 옷 색깔 있으면 정해놓기나 해. 알았어? 저와 남동생을 혼내시는 신용만 하셨다가 금세 배시시 웃으시며 되려 가끔은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죽지 않고 잘할 수 있었던 듯 싶네요. 형편이 어려웠음에도 자라는 동안 친정엄마의 사랑 덕분에 초라해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의 말씀에 제가 깜짝 놀랐었죠. 왜냐하면 공장에 나가신다고 하셨거든요. 이전까지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자그마한 부업을 해가면서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직장을 구하시다니 그것도 바쁘고 힘들기로 지역에서 나름 정평이 났던 공장이라니 저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스러웠지만 어째서 친정엄마께서 공장에 들어가기로 하셨는지 그 이유가 금세 짐작 갔던 듯 싶어요. 제 생일날 친정엄마께서 미역국을 끓여주셨을 때 친정아버지께서 이렇게 비웃으셨거든요. 뭐야, 생일이야? 벌써? 참나, 대체 뭐 한 게 있다고 날짜가 벌써 이렇게 됐나 모르겠네. 딸 자식의 생일 축하나 해줄 판국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미역국을 한가롭게 처먹어도 되는 건지. 나한테 대답이나 해줘라. 이 빌어먹을 세상아. 원래도 친정엄마에 비해 살갑거나 다정하거나 그러지 못하셨던 분이셨어요. 제가 점점 커가면서 엄마는 왜 아버지랑 결혼하셨을까 싶었을 따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주 인정 없이 구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냉소적으로 변해가고 계셨습니다.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구두가 반질반질하게 빛나는 것을 보시고는 최소 10년은 아껴 신어라며 툴툴거리셨어요. 어린이 신발을 어떻게 10년을 신나요? 그만큼 아끼고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선물이나 받을 때가 아니니까 정신 차리라는 차가운 눈치를 주는 것이기도 했고요. 그로부터 몇 달 전에 친정 아버지께서는 실직을 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지인분들께 사정해가며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계셨던 중이었어요. 실직 당시에는 저나 남동생에게 말씀을 안 해주셔서 몰랐다가 서서히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는 실직 이후로 계속 사람이 변해가셨어요. 특히 자존심을 무척 상해하셨습니다. 내가 대관절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나 이 지철이는
이러고 살 인물이 아닌데 미치겠다. 분해서 미치겠고 속이 터져서 죽겠구만. 이놈의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게 틀림없어. 지금은 당신 그깟 자존심이 문제예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사실이 나는 왜 그렇게까지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린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당신은 자꾸만 스스로 높게 평가하려는 게 있어요. 제발 그런 것 좀 내려놓고 살죠. 자식들 생각도 하고 살아야죠. 혼자만 좋은 부모인 척 하고 싶나 본데 나라고 해서 자식들 앞에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은 줄 알아? 폼나는 가장 노릇 안 해보고 싶은 줄 아냐고. 저 자식 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든 아등바등거리고 있는 건데 내 모습 우습게 알지 마. 그리고 난 절대 이렇게 살 인물이 아니니까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아무 소득 없는 언쟁을 종종 벌이시곤 하셨죠. 그게 다 친정 아버지의 실직 이후부터였습니다. 친정 엄마께서 마음을 다잡으라며 몇 번이고 간절한 말씀을 친정 아버지께 드리고는 하셨죠. 별로 소용이 없었어요. 사람의 마음가짐이 그러한데 어떻게 겉으로 표가 안 날 수가 있겠나요? 처음에는 친정 아버지를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고자 하셨던 지인분들도 점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던 겁니다. 고마워할 줄 알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태도가 불통한 친정 아버지에게 다들 실망을 느끼셨던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친정 아버지께서는 자식들보다 술병들을 가까이 두시는 분이 됐고요. 걸핏하면 실직당한 회사의 욕이나 당신의 지인분들 험담을 몇 시간 내리 넘게 늘어놓으셨습니다. 나에게 이런 모욕을 줘? 확 그냥 내가 찾아가서 불 지르고 나도 이 세상 미련 없이 떠나련다. 술주정은 무섭게 느껴지기만 했어요. 제발 그만 좀 하라며 친정엄마께서 말리시는 날은 분위기가 더 험악했죠. 친정아버지께서 지금 나를 우습게 하냐며 공포스러운 윽박지름, 손에 잡히는 온갖 살림살이를 던지기, 주먹질, 발길질 가리지 않고 해대셨으니까요. 남동생은 무서워서 떨다가 우는 경우가 대반이었어요. 저보다 남동생이 타고나기를 기질이 예민했던 듯 싶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매일 그러하니 스트레스가 심했던 남동생은 몇 번 오줌을 지리기도 했었죠. 그걸 아신 친정 아버지께서는 혀를 차며 혼을 내셨어요. 뭐? 오줌을 지려? 나 이지철이 아들이? 야 임마, 너는 사내 자식이 왜 이렇게 나약해가지고 너 이래서 나중에 뭐가 되려고 이러냐? 네 앞날이 어두울 게 훤하다 훤해. 그리고는 저를 향해 누나가 되어가지고 남동생 쥐잡듯이 하고 귀를 누르고 지내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크게 혼을 내시는 것이 정해진 순서였습니다. 자식들한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친정엄마께서 호소를 해보셔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 친정아버지께서는 어느새 안 계시는 것만 못한 분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이렇게 집안을 망치는 부모님을 두셨던 분이 계실까요? 자식이 엇나가면 그 집은 골치 아픈 집이 되지만 부모가 엇나가면 그 집은 비극 그 자체가 되는 듯 싶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친정 아버지께서는 드문드문 일용직을 전전하셨죠. 그러다가 하필 현장에서 크게 다치시는 일이 생겼고요. 얼마나 친정 아버지께서 당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세상 욕을 하셨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이 맞물려서 친정 엄마께서는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셨고 그때 저희 가족은 멀리 이사를 갔어요. 더 적은 돈으로 살기 괜찮은 동네였죠. 그리고 그 주변에서 외가의 먼 친척분께서 식당을 여신 지 몇 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친정 엄마를 직원으로 써주기로 얘기가 되었죠. 식당이 초반에 자리 잡지 못하고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때 발을 들이게 된 친정 엄마께서는 일이 없으면 찾아서라도 하셨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하셨고요. 아직 식당이 안 바쁘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친정 엄마께서는 항상 피곤을 절어 귀가를 하시기에 왜 그렇게 일을 자청해서 하는지 궁금했었는데 친정 엄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속으로 감탄했었네요. 내가 딱 보니까 굳이 나를 안 써도 되는 상황이더라고. 그래서 사람을 굳이 뽑았겠으면 나 말고 식당 일에 도 같은 경력자를 쓰는 게 더 나았겠지. 그걸 첫눈에 알아차렸기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나는 맘먹었다. 나는 혈연이라는 인맥으로 일자리를 얻었으니 남들보다 기본적으로 2배, 3배는 더 열심히 해야 분위기도 맞춰질 것 같더라고. 친정 엄마께서 사장님 내외의 먼 친척이라는 걸 이상하게 밝힌 적도 없었건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은연중에 다 알고 계셨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엄마께서는 업장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셨던 겁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날수록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친정 엄마를 무척 좋아하면서 분위기가 무척 화기애애하게 변해갔어요. 솔선수범을 하며 모든 손님께 최선을 다하는 친정엄마의 모습을 다들 따르기 시작했고요. 만족하고 돌아간 손님은 단골 손님이 되어 다시 재방문을 하였고 아름아름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식당은 주말 같은 때에는 문전성시를 이뤄서 대기를 했다가 입장해야 하는 곳이 됐어요. 친정 엄마께서는 노력을 인정받으셨고 홀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게 되셨습니다. 그만큼 급여도 더 받게 되셨죠. 이렇듯 친정 엄마께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는 동안 친정 아버지께서는 반대로 허송세월을 보내셨습니다. 마누라가 설쳐대니 내 자리는 아예 없어졌네. 어? 설쳐대는 암탉 때문에 내가 설 자리가 없어졌어. 술을 찾으시면서 그런 황당한 소리나 하며 지내셨죠. 일하시던 현장에서 다치셨던 다리는 병원에서 분명히 건강관리에 신경 쓰면서 꾸준하게 재활 운동을 해주어야 한다는 당부가 있었지만 친정 아버지께서는 게으르게 사시느라 그걸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술을 그렇게 드시면서 다리가 왜 이렇게 안 낫냐고 불만을 품으셨으니 그 앞에서 정말인지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옛날에 제법 건실하셨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진 친정아버지. 가장 역할을 하느라 매일 바쁘게 사시며 만성 피로를 달고 사시는 친정엄마. 이 두 분을 대신해서 제가 남동생을 챙기며 지냈습니다. 자랄수록 성격이 소심하고 유약해졌거든요. 교우 관계에서도 돈 문제를 겪는 듯 했어요. 제가 매일 남동생 밥 챙겨주고 교복 빨래 해주고 학교 생활 물어봐주고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남동생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학부모 상담에서 남동생 차례 때 친정 부모님을 대신해서 제가 참석하는 총극도 벌어졌었네요. 남동생이 저를 많이 의지했어요. 그리고 친정 아버지를 기피했죠. 약해 빠진 얼굴 좀 봐라, 어? 너는 사내 자식도 아니야. 어떻게 이지철이의 아들이 그거밖에 못할 수가 있냐? 응? 이게 말이 되냐고? 어느새 술주정에서 꼭 빠지지 않게 된 것이 남동생을 깎아내리는 것이었거든요. 가끔은 욱해서 술병도 휘두르곤 하셨어요. 저는 남동생 앞을 가로막기도 했고 친정아버지의 다리에 매달려서 빌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본인은 가출을 했을 것 같다고 남동생이 그랬어요. 그만큼 친정아버지와 한 집에 사는 것은 너무나도 고역이었습니다. 저도 세상 비관만 입에 달고 사시는 친정아버지 때문에 갑갑해서 매일같이 목이 졸리는 기분이 들었지만 남동생을 위해 그리고 매일 땀 흘려 일하는 친정엄마를 위해 태어난 척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저희 남매의 당시 공통점은 친정엄마께 절대로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하는 것이었죠. 박임치가 되신 채 귀가하시는 친정엄마를 향해 웃는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오신 친정엄마를 웃게 하는 건
저희 남매였고 울게 하는 건 친정 아버지셨습니다. 어느 날 자정이 넘었는데 잠이 오질 않았던 때 저처럼 친정 엄마께서도 깨어 계셨고 모녀가 두런두런 대화를 나눴는데요. 친정 엄마께서는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끔은 복잡한 생각이 든다고는 하시며 고백하셨습니다. 식당 위치가 그래서 그런가 다른 지역에서 종종 넘어와 들르는 손님들이 많이 있는데 요새는 불륜 커플들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불륜 나들이 할 때 들르는 좋은 식당이라고 소문이 난 건지 어쩐지. 네? 불륜 커플이요? 아마 산이 근처에 많으니까 그런가 봐요. 근데 엄마는 딱 보면 불륜 커플인지 감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꾸 보니까 알겠더라고. 나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언니 동생들도 다 똑같이 말해. 불륜하는 것들은 이상하게 맞박에 불륜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이야. 근데 엊그제는 나한테 얼마나 황당한 일이 있었는 줄 아니? 불륜 남녀 두 쌍이 아주 정답게 넷이서 앉아있는 테이블에 내가 서빙을 갔는데 운전대 앉아보니까 얼큰하게 술을 마신 그 여자들이 나한테 그러더라.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지 말고 식당 밖을 벗어나서 넓게 보고 많이 놀러 다니래. 남자 하나 잘 물으래. 그러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지 모르는 노릇이고 일단 생활에 활력이 돈다고. 인생 뭐 있냐고 나한테 막 그러더라. 친정엄마께서는 깔깔 웃는 그 불륜 커플들 앞에서 그저 표정을 굳히고는 마셨대요. 별로 상대도 안 해주신 것이었죠. 그런데 다른 직원분이 바로 직후에 그 테이블에 서빙을 가셨다가 왜 우리 홀 매니저한테 그런 농담을 하시냐. 남편 보고 없어서 자식들 홀로 건사하느라 애가 끓는 분이신데 불난데 기름 붓지 마시라. 이렇게 괜히 말씀을 얹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자 그 불륜 남녀들이 그 후로 자기들끼리 큰 소리로 쑥덕거리면서 친정엄마 쪽을 힐끗거리며 팔자 박복하다고 연신 그랬다고 해요. 믿거나 말거나 불륜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될 일인데 갑자기 내 귀에 이런 소리가 딱 꽂히는 거야. 그게 뭐였는 줄 아니? 자식들 참 불쌍하다. 결혼 잘못한 여자 하나가 자기 자식들 인생까지 망치는구나. 바로 이거였어. 거기까지 말씀하시고는 친정엄마께서는 울컥 차오르는 숨을 삼키시고 얼른 주무시러 가보셨어요. 제 앞에서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얼른 숨기신 것이었죠. 이틀 뒤 친정엄마께서는 저에게 그때 새벽에 내가 실언했다고 하셨고 저는 기억도 안 난다며 태연하게 굴었지만 제 가슴에 그 내용은 이미 박힌 뒤였습니다. 처자식보다 술을 아끼시는 친정아버지께서는 어느새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 계셨고 만만한 남동생에게 화풀이를 하시는 걸로 하루를 연명하셨으며 밖에 나가 돈을 벌어오는 여자는 남자의 자존심을 망쳐놓는다는 황당한 논리로 친정엄마를 원망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빨리 성인이 될 때만 기다렸어요. 대학을 안 갈까도 싶었지만 친정엄마께서 극구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진학은 했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했고 여전히 집안일, 친정아버지의 수발과 남동생 관리는 저의 몫이었죠. 대학을 졸업할 때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정아버지를 제외한 세 식구만 오붓하게 사이좋게 잘 살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신의 농간처럼 제가 취직하자마자 친정아버지께서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날도 술을 사러 집을 나서셨다가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을 느낀 뒤 그렇게 되신 것이었죠. 심장은 물론이고 간도 다 망가져 있었어요. 병원에 실려가신 친정아버지께서는 영영 퇴원하지 못하신 채 2달 뒤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져서 눈으로 쫓을 새도 없이 휙휙 지나가 버렸죠.
미치도록 허무했어요. 고작 이런 끝이라니. 갑자기 인생 자체가 너무 허망한 것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내내 친정아버지의 존재에 깊은 애증을 품고 있었던 남동생은 심적으로 너무 크게 방황을 해서 급하게 대학에 휴학계를 내고 쉬어야 했습니다. 가장 괜찮아 보였던 인물은 남겨진 저희 세 가족 중에서 친정엄마이셨죠. 에휴, 이렇게 떠날 사람이었다니. 사람의 앞날과 운명은 결코 예측할 수 없는 법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이렇듯 허망하게 떠날 거, 오래오래 천수를 누리시지도 못할 거, 왜 그렇게 가슴속에 부정적이고 나쁜 감정들만 품다가 떠나셨는지.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 인생이 참 안타깝게 느껴진다.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신 친정엄마를 보며 저는 의지가 됐어요. 친정엄마만 계신다면 그 어떤 미래가 펼쳐져도 의연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희 남매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늘 한결같으셨던 분이었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찾아와도 늘 따스한 마음씨를 잃지 않으셨던 분이었고요. 남동생이 얼른 마음을 다잡기만을 기다리면 될 것 같았어요. 퇴근하고 싶지 않았죠. 나약하다는 비난의 소리를 하도 들어온 남동생이었기에 빨리 기운 차리라고 하기보다는 가만히 내버려 두는 쪽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 고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친정 엄마께서 미친 듯이 일에 빠져 계신 줄 미처 눈치채지 못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친정 엄마께서는 무척 고단해 보이셨고 안색이 어두워져 있었고 피부는 푸석푸석했습니다. 왜 이렇게 식당 일을 오래 하시냐고, 적당히 하고 퇴근 좀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당부를 드려봤지만 그저 괜찮아 라는 대답만 하실 뿐이었죠. 너무 지나치게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식당에 들어봤을 때 직원분들이 다들 저를 잡고 엄마 좀 살펴라고 하셨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제는 돈 때문에 하루하루 한숨 내쉬면서 머리 싸매고 눈물 짓지도 않는데 안 그래도 되는데 대체 왜 이렇게 일에 매달리시는지 답답하기만 했어요. 제가 너무 속이 답답해서 표정도 안 좋고 매번 한숨을 쉬니까 직장 동료가 집에 우한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골치 아픈데 해결책도 안 나온다고 답답하다 그랬더니 자기 아는 사람이 심리상담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원하면 예약을 잡아주겠다고 그랬어요. 태어나서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아볼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왠지 솔깃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상담을 받으며 제 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니까 기분이 한결 낫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남동생도 상담을 받게 했어요. 저와는 다르게 남동생은 지속적으로 몇 번 더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남매는 똑같은 생각을 한 가지 하게 됐어요. 친정엄마께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요. 저는 친정엄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심리 상담 같은 건 팔자 좋은 소리라면서 건강하게 잘 사는데 그런 게 왜 필요하냐며 거절을 하셨죠. 그날도 바쁘게 일 나갈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사람 앞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을 모으는 게 최고라고 말씀만 하시면서요. 엄마, 이제 일을 좀 그만두시든가 줄이시든가 제발 그렇게 하세요. 저희 생각은 안 해요. 엄마가 계속 고생하시는 모습 보기 너무 힘들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자식 새끼들 위해서 이러고 사는데 네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네 아버지 그렇게 된 것 봐라. 사람 인생 한순간에 잘못되기도 하는 거야. 갑자기 내일 사고가 나서 두 다리 잃을 수도 있는 게 인생이지. 사지 멀쩡할 때 한 푼이라도 벌어놔야 내 자식 새끼들한테 도움이 되고 짐이 안 될 수 있어. 엄마, 만약에 진짜로 내일 인생이 끝난다고 하셔도 이렇게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진짜로 그렇다면 마지막 하루는 자식들과 오붓하게 보내시겠죠.
엄마 말씀처럼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그렇게 무거운 짐 지고 살지 마세요. 그 짐 이제는 제가 나누어지면 되잖아요. 저 아직도 마냥 어린 학생이 아니에요. 저 사회인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어머니가 지신 짐 좀 내려놓으세요. 저의 간절한 호소에 친정 엄마께서는 마지못해 일단은 상담을 받으러 가겠다고 하셨고요. 그 결과 친정 엄마께서는 누구보다도 친정 아버지의 죽음으로 후유증을 가장 크게 겪고 계시다는 게 드러났어요. 공허함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라서 자꾸만 일만 하시려 했던 겁니다. 저희 세 식구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네요. 그 후로 친정 엄마께서는 자식들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오시던 걸 내려놓으시고 옆도 보고 뒤도 보셨어요. 식당에서 계속 함께 손발을 맞추며 일을 하셨던 동료분이 손주가 태어나자 할머니가 되셨다는 소식을 함께 즐기기도 하셨고요. 시간 내서 아기 보러 가봤는데 너무 예쁘더라. 보러 가길 잘했다 싶더라고. 부럽기도 하고. 엄마, 저도 결혼이나 할까요? 남자 만나서 가정 꾸리고 아기도 낳고? 뭐? 윤정이 너 결혼 안 하고 싶은 생각 아니었어? 친정 엄마께서 놀라 반문하셨는데 저야말로 놀랐습니다. 제가 결혼에 부정적인 걸 말로 꺼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친정 엄마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그런 생각을 품게 된 것이 당신의 탓이라고 여기며 사셨을 겁니다. 저는 울컥해서 애써 밝게 목소리를 냈어요. 아니에요. 좋은 사람 있으면 언제든 할 생각은 있어요. 그래? 정말이야? 아, 그렇게 되면야 너무 좋지. 친정 엄마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가 환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열고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항상 마음의 벽을 어느 정도 치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뭐라 딱 꼬집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인의 소개를 통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왠지 잘 통하는 구석이 있었던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남편과 있으면 제 자신을 내려놓게 됐어요. 편했고 부담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좋았죠. 남편은 집에서 막내이고 위로 누나만 둘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지독하게 시집살이를 당하셨던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중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 친할머니 모시고 같이 살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주 오랫동안 사셨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중학교 올라갈 때 분가하게 된 것도 시누이들이 하도 뭐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듯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을 해방시켜준 기특한 딸들보다 아들 하나를 더 아끼셨죠. 희한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저는 왠지 10번 잘하는 사람이 한 번 못하면 욕먹지만 10번 못하는 사람이 한 번 잘하면 칭찬 듣는다는 표현이 떠오르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결혼하신 이후로 내도록 구박만 받으시던 입장이었는데 아들을 낳으시고 나서 처음으로 잘했다 소리 들으셨던 겁니다. 당신의 시어머니를 미치게 싫어했기에 진작에 화병까지 얻었지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별개로 좋으셨던 거예요. 칭찬을 가져온 존재로 바로 제 남편을 시어머니께서는 예뻐하셨죠. 시집살이에서 해방되는 분가를 하신 뒤에도 유별나게 아들 사랑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딸들이 점점 열받을 수밖에요. 시누이들하고 나중에 다 대판 싸워서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대요. 시어머니께서는 시집살이에서 해방되신 이후 한동안 방황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이렇게나 아무렇지도 않게 벗어날 수 있는 거였어? 그럼 나는 지난 20년간 뭘 한 거야 대체? 아, 내가 왜 그 세월을 그렇게 살았어야만 했을까? 뒤늦게 발현된 원망의 화살은 시아버지를 향했습니다. 부부싸움을 자주 하셨다네요.
20년간 구박받으며 삼시세끼 밥상 차려온 것이 이제는 지겨워 죽겠다며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시아버지께 밥도 안 차려주셨다고요. 그래도 아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그건 차려주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모르셨을 거예요. 감수성 예민한 사춘기 학창 시절 집안 분위기가 시시각각 바뀌고 배고파하고 밥 먹는 것에도 왠지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되자 남편은 허겁지겁 먹는 버릇이 생겼어요. 빨리 많이 그리고 맛있게 다 먹으려면 급했던 겁니다. 음식을 남긴다면 그건 가뜩이나 화가 많고 불만이 많은 자기 모친에게 힘든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남편은 남기지 않고 꾸역꾸역 다 먹는 버릇까지 점차 가지게 됐죠. 제가 남편의 이런 버릇과 이유까지 알게 된 것은 당연하게도 결혼 이후의 일이었고요. 그 이전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와중에 조금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뭐? 어머님이 우리 엄마가 일하는 식당을 잘 아신다고? 진짜? 어, 몇 번 가보셨다네? 내가 식당 이름 딱 말하니까 되게 반가워하셨어.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께서 저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고 계셨거든요.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기에는 제 조건이 너무 별 볼 일이 없다고 여기셨습니다. 남편이 워낙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졸라대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심정으로 마지 못해서 따라주고 계실 뿐이었어요. 이걸 이미 눈치챈 뒤였기에 제 친정엄마께서 몸담고 계시는 식당을 시어머니께서 잘 아시고 또 몇 번 가보기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더 신기한 일은 상견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친정엄마께서 인상이 수더분하고 선하십니다. 말씨도 대체로 나긋나긋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왠지 퉁명스런 기색으로 앉아 계셨던 시부모님께서도 친정엄마 앞에 점차 트집 잡을 게 없어서 민망하다는 기색들이 되셨죠. 그런 걸 느끼고 있던 와중에 친정엄마께서 저에게 몰래 속삭이신 거예요. 사부인 말이야. 희한하게 낯이 익네. 식당에 몇 번 오셨다고 해서 이렇게 낯이 확 익지는 않을 텐데. 친정엄마께서는 희한하게 시어머니의 낯이 익다고 하셨습니다. 아리송해 하셨어요. 저도 친정엄마께 왜 그렇게 느끼시는지 궁금해서 상견례 자리가 파할 때쯤에 왜 낯이 익은지 아직 이유는 모르시겠냐고 여쭤봤습니다. 근데 친정엄마께서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짓고 마시는 거예요. 더 호기심이 일어서 재차 여쭈어 봤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살짝 가로저으면서요. 대답을 안 해주실 요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백기를 든 뒤 그때의 순간을 잊었습니다. 남편과 아기자기하게 잘 살아볼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결혼 생활이 상상한 적도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저의 정신머리가 무척 바빠졌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분명 초반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먹는 양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저는 남편한테 먹는 문제로 잔소리하느라 매일 전쟁이었죠. 보통으로 많이 먹는 것이었으면 제가 애초에 잔소리도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밥 한 공기를 무슨 조선시대 머슴들 먹는 밥처럼 쌓아놓고 찌개 한 뚝배기에 끓인 것을 한 번에 다 먹고 식탁 위에 있는 반찬들은 국물까지 싹싹 없애먹고요. 무슨 식사 전투에 임한 것 마냥 미친 듯이 먹는 남편 앞에서 제가 무슨 입맛이 있겠나요?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일상 이야기라도 물어보면 입에서 밥 풀이며 고춧가루를 팍팍 튀기며 대답을 하는 통에 식탁 위에서 대화도 나누기 힘들었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 밥상 위에서 모든 걸 다급하게 행동하는지 의문이었어요. 전쟁 같은 식사가 끝나고 제가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그걸 다 치우는 순서가 되죠. 설거지도 얼마나 거지같이 해놓는지 그거 시키고 속 터지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다 하는 게 나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식탁 위 싹 정리하고 요리한 것들 뒷정리하고 싱크대 말끔하게 마무리하고 여기까지 하면 대략 길게는 30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대략 이때에 맞춰서 다용도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뭔 소리냐고요? 과자 뭐 먹을 거 있는지 뒤적거리는 소리예요. 어차피 싹 다 처먹을 거면서 고르기는 왜 그렇게 부스럭거리면서 골랐는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웃길 따름입니다. 과자 한두 봉지는 우습게 해치우고요. 그거 먹으면서 음료수도 꼭 마시죠. 그러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나면 야식을 찾습니다. 냉동 만두, 라면 이런 건 예사고요. 치킨이나 피자 배달을 얼마나 자주 시켰는지 몰라요. 당신도 치킨 먹을 거지? 오늘은 당신이 제일로 좋아하는 간장맛으로 치킨 시킬까? 좋지. 콜? 콜은 무슨 콜이야? 콜라 먹고 싶어서 운 띄우는 거야? 그래도 콜라도 먹고 치킨도 먹어. 아, 여보 혼자 다 먹어. 나는 안 먹을 거니까. 어이, 기분 좋게 야식 좀 배달시켜 먹으려는데 당신은 왜 기분을 후리냐? 아, 꼭 그렇게 쌀쌀맞게 굴어야 돼? 내가 한두 번 속아? 같이 먹자고 졸라놓고서는 결국 여보 혼자 다 먹을 거잖아. 내가 바본 줄 아나 보네? 와, 당신도 치킨 먹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그간 삐진 거였으면서 그렇다고 말을 하지. 에이, 알았어. 오늘은 통 크게 시켜서 넉넉하게 먹자. 여보세요? 거기 호식이 2마리 치킨이죠? 여기 간장 치킨 2마리 갖다 주세요. 네, 둘 다 간장 맛으로만요. 아, 왜냐하면 제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와이프 주려고 지금 주문하는 겁니다. 기세 좋게 와 웃으면서 전화 주문을 하던 남편의 그 꼬라지 다시 생각해도 열받네요. 아,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요. 치킨 2마리면 닭다리 4개잖아요. 근데 치킨이 도착해서 뚜껑 열자마자 남편이 진짜 과장 하나도 안 보태고 3초도 안 돼서 닭다리 2개를 자기 양손에 쥐고 뜯기 시작했어요.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묘기였죠. 저는 속으로 하다 저런 짓도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천천히 제 몫의 닭다리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다 먹기도 전에 남편이 남은 마지막 닭다리도 가져가서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닭다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침과 치킨 양념이 같이 묻은 비닐 장갑을 낀 손으로 치킨들을 뒤적거리면서 부위를 골라가며 먹었는데 은근히 저랑 가까운 쪽으로 가슴살 부위만 몰아주더군요. 어쩜 그렇게 딱 보기만 해도 퍽퍽한 살을 감지해내고 계속 빠른 속도로 제 앞으로 분류를 해줬는지. 직업을 그쪽으로 잡았어야 했던 남자예요. 아니면 요즘에 유튜브에서 많이 먹는 것으로 시청자를 모으는 먹방 영상 찍으며 살았어도 식비는 충당했겠죠. 됐다, 됐어. 내가 뭘 기대하겠냐? 머리 써가면서 바쁘게 먹지 말고 그냥 편하게 마저 다 처먹어. 난 안 먹을 거니까. 왜? 더 먹지 않고. 아유, 당신은 입이 짧아서 탈이야. 헛소리하는 주둥이를 확 그냥 닭부리로 쪼아주고 싶었습니다. 개걸스럽게 치킨 2마리를 다 해치우고서는 그 늦은 밤에 속이 너무 느끼하다라면서 라면 물을 가스레인지에 올려놓던 모습은 정말 공포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제정신으로 결혼 생활을 하겠나요? 미칠 것 같았죠. 남자 일은 남자가 잘 알 것 같아서 남동생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남동생이 자기 생각에는 제 남편의 체형을 보면 타고난 돼지는 아닐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운동량이 많은 사람은 아니니까 식단에 구멍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싶었지만 혹시나 해서 남편에게 확인해 봤는데 정말로 맞았어요. 남편은 어느새 회사에서 점심을 안 먹고 있었던 겁니다. 점심도 안 먹고 간식도 아무것도 안 먹는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제가 멍해졌죠. 아니 대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집에서 잘 먹기 위해서. 밖에서는 아무것도 안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상이 아니다 싶었고 남동생의 조언에 따라 저희 가족에 큰 도움을 받았던 심리 상담을 남편도 받게 했어요. 그랬다가 알게 된 것이었죠. 집에서 먹는 밥에 남편이 병적으로 집착하고 다급해하는 이유 말입니다. 학창 시절에 그런 나날을 보냈던 것이 나이가 들어서 더 심한 증세를 보이는 것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연애할 때도 당연히 밖에서 식사를 했는데
남편은 전혀 식탐을 안 부렸었거든요. 먹는 속도도 많이 급하지는 않았고요. 집이라는 공간에서 먹는 것에만 그렇게 굴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난 뒤 남편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때까지 남편은 집에서 밥을 허겁지겁 먹을 때마다 시어머니로부터 복스럽게 잘 먹는다라는 소리를 들어왔을 뿐 타박이나 지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께서는 더 먹으라며 항상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드셨다네요. 나는 내가 이상하다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너무 창피하다. 앞으로 정신 차리고 밥 먹을게. 오래된 버릇이라 당장 고칠 엄두는 안 나는데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하긴 해. 밥상에 시계를 두고 그거 보면서 천천히 먹을까? 그래, 괜찮은 생각 같다. 그렇게 해보자. 그리고 내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굳이 먹지 않기로 하자. 배가 고프면 속에서 꼬르륵 소리 나잖아. 이건 배고프다는 신호일 뿐 아니라 내부가 휴식을 취했고 청소가 됐다는 신호이기도 해. 꼬르륵 소리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말 반가운 신호인 거야. 이걸 들을 기회가 없이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알았어. 배가 고픈 상태 아니라면 굳이 음식을 먹지 않기. 식탐 부리지 않기로 내가 한번 마음 굳게 먹고 따라 볼게. 나도 내가 정상이 아니란 걸 정확히 알았으니까 미래를 위해서라도 독하게 바꿔볼 거야. 남편의 식탐을 처음 마주했을 때는 진짜 막막했었는데 본인이 의지를 밝혀주니까 너무 안심이 되더라고요. 저희 부부 사이가 더 끈끈해지는 듯 싶었어요. 그 후로 제가 남편의 식단 관리를 제대로 해주기 시작했죠. 과자 같은 주전부리로 허기를 달래는 습관도 고쳐주고 싶어서 집에는 일절 그런 것들을 안 들여놨습니다. 건강하게 식단 관리하는 중이라고 하니까 친정엄마께서 저희 부부 먹으라고 반찬을 보내주셨어요. 간이 슴슴하고 기름기가 없는 건강한 반찬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아, 우리 아들이 요새 풀떼기만 먹고 있다면서?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 못 들으셨어요? 저희 건강식으로 관리하는 중이라서요. 먹는 양부터 확 줄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메뉴 자체를 건강식으로 짜고 양껏 먹은 뒤에 적응이 되면 먹는 종류를 가리지는 않되 양을 적게 먹는 것으로 가볼까 해요. 대관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아니,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네. 아주 그냥 영양사 납시었다. 어? 너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거나 해줘. 그게 뭐 어렵다고 이 난리냐? 아니,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면 튀김만 먹어야 하는데 어머님 그건 좀 아니잖아요. 저희 나물 반찬 맛있게 잘 먹는 중이에요. 말로는 그렇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 더 열이 받아.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조종해? 어? 우리 아들이 너보다 더 잘 버는 거 알아? 몰라? 네, 당연히 알죠. 그런데 뭘 믿고 까불어? 어? 우리 아들을 아주 제대로 꺼여내서 네 입맛대로 주무르고 살려는 모양인데 너 어디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안 둘 테니까. 시어머니께서 표독스럽게 선언하시는 앞에서 뭐라고 들을 말씀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대화가 있었다고 그냥 고스란히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가 보는 앞에서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 엄마 제발 오버 좀 하지 마세요. 창피하단 말이에요. 나 잘 지내고 있는데 왜 혼자 오바셔? 미치겠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이후로 잠잠하셨어요. 하지만 몇 주가 흘렀을 때 저녁에 쓰레기 버리고 잠깐 산책하던 와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얄미운 년. 어머님, 술 드셨어요? 취하신 것 같은데요? 닥쳐. 주제 파악하고 제발 고개 아래로 쳐박고 살아. 나도 그랬으니 너 역시 그래야 돼. 시어머니의 술주정까지 들어야 한다니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친정 엄마께서는 고지곳대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걱정하실까봐 그랬습니다. 이제 친정엄마의 인생에는 걱정, 근심,
이런 게 제발 없었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잘 지낸다고 항상 그렇게만 말씀드렸죠. 하지만 실상은 잘 지내고 있지 못했어요. 남동생이 슬슬 결혼 얘기를 입에 올리고 있을 때였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누나로서 당연히 힘을 실어주고 싶었습니다. 일단 결혼 준비하려면 이것저것 돈 들어갈 때가 많을 테니까 500만 원을 보내주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남동생이 결혼 준비를 한다는데 절대 못 내줄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전하다가 말을 약간 애매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500만 원 일단 보태줬어요. 시어머니께서 당장 거품 무셨습니다. 저한테 따지시더라고요. 네가 뭔데 우리 아들 돈을 쓰냐면서 난리를 치셨죠. 어머니 그거 제 계좌에 제 돈이었고요. 어머님만 우리 아들이 아니고 제 남편이기도 해요. 똑바로 아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박따박 말 대꾸하는 것 좀 봐. 아유, 기가 세서 우리 아들 꽉 누르고 살겠구나. 무서운 것. 반박하실 말씀이 없으니까 괜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좀 열이 받았죠. 남편이 집에서 먹을 밥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문제와 그래서 식단 조절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애초에 그렇게 된 건 시어머니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노발대발 하시며 저에게 쌍욕을 하셨고 어찌나 머리가 지끈거렸던지요. 마음도 편하지 못했고요. 시어머니께 너무 무례했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한동안 심란했습니다. 제 기분을 알아채신 친정엄마께서 식당 가시기 전에 들러서 직접 반찬을 주고 가겠다고 하셨어요. 겸사겸사 제 얼굴을 보려고 하신 것이었죠. 남편은 출근한 뒤였고 저는 친정엄마를 맞이한 뒤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별 고민은 없고 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서 이 행복이 깨질까봐 그게 걱정이라고 그렇게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친정엄마께서 안심하며 웃으셨고 이제 가보시겠다며 겉옷을 찾으실 때였어요. 현관 벨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까지 났어요. 어리둥절해서 확인해 보니까 시어머니셨습니다. 어머? 어머님 연락도 없이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왜? 내가 못 올 때 왔니? 아니면 찔리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 네? 아니, 둘 다 아니에요. 대체 무슨 일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몰라? 몰라? 너 우리 아들한테 오늘 아침 밥 차려줬어? 안 차려줬어? 너 오늘 휴가라면서 하루 종일 판판히 놀 일밖에 없는데 아침 밥 하나 차리는 게 그렇게나 힘들든? 그게 어제는 저희가 간만에 야식을 먹어서요. 속이 살짝 부대끼는 것 같아서 아침밥은 건너뛰었어요. 또 네가 영양사야 뭐야? 네가 어디서 감히 건방지게 내 앞에서 선생질을 하려고 들어? 어차피 근본 하나 없는 집안의 씨인 것을 내가 뻔히 다 아는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고상한 척을 해? 이 발칙한 년. 시어머니께서는 크게 외치신 뒤 제 뺨까지 치셨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을 제가 당황하고 있던 바로 그때였어요. 친정엄마께서 빠르게 다가오시더니 그대로 시어머니의 뺨을 치셨어요. 아이고, 사돈. 여기 왜 와 계셨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교육하고 있는데 어딜 끼어들어요? 교육은 무슨 듣자 하니 시집살이 호되게 당하며 사셨다고 하던데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주며 살고 싶어서 근질근질 하신 것뿐이겠죠. 참,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근본이 더러운 사람이라 절대 괜찮은 시어머니가 되지 못할 것 같았는데 역시나였어. 뭐, 뭐라고요? 아니 근본이 더러워? 이 모녀가 쌍으로 미쳤나? 친정엄마께서 그렇게 싸늘하게 구시는 것은 처음 봐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발작하시는 시어머니를 떼어놔야 일이 크게 안 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억지로 시어머니를 돌려보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시면서도 가만히 안 두겠다고 중얼거리면서 씩씩거리셨죠. 친정 엄마께서는 피식 웃으셨습니다. 나야말로 댁을 가만히 안 둘 거야. 윤정아, 이제는 네 시어머니 되는 저 인간의 진면목을 밝힐 때가 된 것 같다.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진면목이라니. 그런데 정말 엄청난 사실이 감춰져 있었던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바로 친정 엄마께서 일하는 식당에 불륜 상대와 몇 번 오셨던 겁니다. 친정 엄마를 향해서 불륜을 권하던 미친 손님이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그런데 당사자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친정 엄마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친정 엄마께서는 시어머니의 정체를 금세 알아차리셨지만 제 평온한 결혼 생활을 위해 함구하는 쪽을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친정 엄마께서 일하는 식당에는 정말 각양각색의 손님들이 다 오갔고 지역 일대의 소문을 물어 나르기에 최적의 장소였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을 때 시아버지의 귀까지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다닌 것이 소문나자 시어머니께서는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셨고 지인들과 가시던 모임들에서도 다 쫓겨나셨어요. 심지어는 30년 지기 동창 모임에서도 쫓겨나셨다고 하니 말 다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다시 옛날처럼 시아버지께 길을 못 펴고 사셨으며 진작 대판 싸운 지 오래였던 시누이들도 다 외면을 하는 바람에 손 내밀 곳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 역시도 시어머니가 아니라 제 편에 서는 것을 택했어요. 엄마하고 있으면 내가 바보가 되는 기분이야. 이제 결혼도 했는데 더 이상 바보 되는 건 사양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인생 최고로 안정적인 기분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제발 엄마가 끼어들지 마셨으면 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바람 몇 번 피운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나 외면받고 혼자가 돼야 돼?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 시어머니께서 울분을 터뜨리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동안 미안했었다며 이제 사이좋게 잘 지내보자고 하셨지만 저는 남편의 뜻에 따라 제 행동을 정하겠다는 대답을 드려서 시어머니를 환장하시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어쨌든 지금은 평탄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친정엄마 덕분이라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신혼이라 말할 수 있는 결혼 4년 차의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비교적 최근에 꽤 중요한 기로에 놓일 만한 사연이 있었기에 매번 듣기만 하다가 용기 내어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현재는 두 갈래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요. 다들 당시에는 제 선택이 잘못되었다며 후회할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제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하기는커녕 잘한 결정이었다며 부추겨줍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제 선택으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말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제 남편은 요즘 흔히 말하는 엄친아로 엄마의 친구 아들이었고 친한 소꿉친구의 친오빠였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시댁 부모님, 저희 가족들 다 같이 함께 여행을 다니며 밥을 먹는 등 스스럼 없이 지내던 사이였죠. 부모님이 맺어준 인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기까지 꽤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한 동네에 쭉 살면서 제가 10대 때부터 짝사랑했던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았고 제가 중학교 3학년을 올라갈 때 남편은 대학을 가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됐죠. 대학에 올라간 남편은 연애도 하며 저와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제 짝사랑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싶었죠. 그럼에도 저는 굴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같은 대학은 아니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 원하던 학과에 진학하게 됐죠. 조금이라도 남편과 가까워지고 싶었거든요. 원하는 목표도 있었기에 저는 누구보다 필사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하지만 제가 대학에 들어갈 당시 남편은 군대에 가 있었고
계속 엇갈리는 남편과 저는 서로 다른 사람도 만나 연애도 몇 번 하면서 서먹한 사이가 돼버렸죠. 남편은 어느덧 대학을 졸업하여 좋은 곳에 취업을 하였고요. 그렇게 서로 각자의 삶을 살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부모님의 교통사고 소식이었는데요. 저는 신발이 짝짝이인지도 모른 채 지갑도 두고 택시를 탔어요. 울고 불고 엄마 아빠를 외쳐대는 제 모습에 택시 기사님도 아무 말 없이 저를 병원에 내려주셨죠. 택시비가 꽤나 나왔을 텐데 뒤늦게 생각하니 참 그 기사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달려간 응급실에 부모님 이름을 말했고 이름을 들은 간호사들은 이내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제게 조심스럽게 말해주더라고요. 꽤나 큰 사고였기에 두 분 모두 병원으로 이송 중에 끝내 돌아가시게 됐다고요. 그 소식을 듣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엉엉 울었죠. 외동이라 형제 자매도 없던 터라 갑작스레 벌어진 부모님 두 분의 사망 소식은 제게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이었고 그저 막막하기만 했어요. 두 분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더라고요. 무슨 정신을 갖고 상주 복장으로 갈아입었는지 모를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죠. 홀로 부모님의 영정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바로 시부모님과 제 오랜 친구와 남편이었죠. 울고 있는 제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려주며 옆에서 저를 위로해주고 지켜주었어요. 이제 아줌마 아저씨가 지원이 엄마 아빠 돼줄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시어머니 덕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시댁 식구인 당시 친구네 가족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그대로 무너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정말 그 후로 시부모님은 제 부모님의 자리를 대신하듯 제가 사는 서울 근교로 이사와 저를 옆에서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홀로 남은 저를 도와준 사람은 또 있었죠. 제 소꿉친구와 현재 남편이었어요. 서먹했던 남편과의 거리는 금세 가까워졌고 혼자 집에서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있을 때면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먹을 거를 사갖고 와서 저를 옆에서 위로해 줬습니다. 지원아, 저녁 먹었어? 떡볶이 사왔는데 오빠랑 같이 먹을래? 좋아요. 항상 고마워요, 오빠. 그렇게 여느 날과 같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시시콜콜한 지난 과거 얘기를 하다가 의도치 않게 짝사랑했던 제 과거까지 고백하게 됐답니다. 16살 때 오빠 대학 때문에 서울에 간다고 해서 저도 서울에 있는 대학 가야지 하면서 엄청 공부했었어요. 근데 여자친구 생겼다고 해서 굉장히 실망했었는데. 왜? 왜 실망했는데? 그야 그때 오빠를 좋아했으니까요. 제가 말하고도 입을 틀어막게 되더라고요. 떡볶이에 어울리지 않는 와인을 마셔서인지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고백에 저도 남편도 서로 눈을 꿈뻑이며 잠시 일시정지해 있었죠. 그러다 남편도 고백하더라고요. 사실 본인도 저를 좋아했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전에는 제가 어린 여동생의 친구이기도 하고 부모님끼리 아는 사이이기도 하니까 섣부르게 고백하기 어려웠다면서 진심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저를 좋아한다고. 그런데 왜 저는 과거형이냐며 지금은 좋아하지 않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죠. 아직까지 마음이 있다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참, 그날로부터 몇 해가 지났는데도 그때 서로 고백하던 그 순간만큼은 또렷하게 기억이 나네요. 이후 저는 연애를 하면서도 틈틈이 공부를 했고 장학금을 놓치지 않으려 애쓴 탓에 나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어요. 원하던 기업의 부서가 뚜렷하게 목표되어 있었기에 뜻한 바를 한사코 이룰 수 있었죠. 결국 전 원하던 기업에 취직을 하게 됐고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제 졸업식에는 부모님의 빈자리를 대신해 시댁 식구들이 와주었고요. 부모님처럼 꽃다발을 전해주며 축하해주고 사진을 함께 찍었죠. 친구가 옆에서 엄마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님은 맞다고 닮았냐며 능청스럽게 물어보셨죠.
그런 모습마저도 제겐 참 감사하더라고요. 졸업식이 끝나고 시부모님은 밥을 사준다며 예약한 식당으로 데려갔고 오랜 소꿉친구도 옆에서 한마디 거두었어요. 우리 부모님 이제는 나보다 너를 더 신경 쓰는 것 같다? 나 슬슬 질투날라 그러는데? 친구의 그런 작은 투정마저 그저 귀엽게 느껴졌고 전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고마움을 느꼈죠. 시간이 흘러 직장에 자리를 잡아갈 때쯤 남편이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저는 재고자시고 할 것 없이 바로 승낙했고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결혼할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말만 남기고 그게 저라는 걸 밝히지 않은 채 저를 집에 초대했어요. 남편의 결혼 상대가 저라는 걸 본 시부모님은 어쩐지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죠. 현관 앞에서 쭈뼛거리며 서 있는 제게 아버님은 뒤늦게나마 호탕하게 웃으며 반갑다고 안으로 들어오라며 맞이해 주셨고 남편이 데리고 올 여자가 저일 줄 몰랐다며 평소 아끼던 딸내미 친구가 가족이 된다니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해 주셨죠. 하지만 옆에 같이 계시던 어머님의 표정은 계속 굳은 채로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거실에 들어온 저희를 자리에 앉히고는 탐탁지 않다는 표정으로 제게 말하셨죠. 먼저 간 영주의 딸이고 이른 나이에 홀로 된 게 안쓰러워서 내 친딸처럼 거두었건만 솔직히 너에겐 배신감이 드는구나. 어머님의 말에 제가 뭐라 할 새도 없이 옆에서 듣던 남편은 자기가 먼저 좋아했고 먼저 고백한 거라며 제게 뭐라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고 오히려 그런 남편의 말이 역효과였던 듯 어머님은 혀를 차며 말하셨어요. 아들놈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벌써부터 편이나 들고. 어머님의 말에 아버님은 어머님의 손을 잡으며 여보하며 타일렀고 어머님은 저희를 향하던 시선을 거두며 말하셨어요. 니들이 좋다면야 말리진 않겠다만 내가 생각한 며느리의 조건을 한참 못 미친다는 건 알아두고 인사 끝났으면 가봐라. 설마 나한테 밥까지 차려달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어머님의 말에 아버님도 오늘은 이만 가는 게 좋겠다며 다음에 식사나 같이 하자 하셨습니다. 어머님을 아줌마가 아닌 시어머님으로 맞이할 거란 상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던 반응과는 달랐기에 가볍지 못한 마음으로 돌아갔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저희는 어찌저찌 결혼에 골인을 했어요. 결혼식을 하는 내내 영 밝지 못한 표정으로 시종일관 계시던 어머님이 마음 한켠에 남았죠. 그래도 저희는 부모님의 배려로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하나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아마 시아버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것 같았지만 자금이 넉넉하지 못한 저희로서는 꽤 든든한 시작이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남편까지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삐끗했던 어머님은 제가 하는 작은 행동마저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고 남편은 그런 저희 고부 사이를 중재하기보다는 별 관심 없다는 듯 무신경한 모습을 보여 제게 큰 실망을 안겨줬어요.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까 퇴근하고 오면 항상 늦게 저녁을 함께하며 직접 만든 음식보다는 배달을 시켜 먹거나 반찬을 사 먹는 일이 많았거든요. 더군다나 남편은 직장과 집이 가까운 편에 속했지만 저는 자차로도 4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항상 남편이 먼저 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오니까 남편은 잘 차려진 밥상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고 맞은편에서는 그런 남편에게 생선살 하나하나 발라서 밥 위에 올려놓고 있는 시모가 있었어요. 뒤늦게 집에 들어온 저를 보더니 까칠한 말투로 제게 물으셨죠. 이제 오는 거냐? 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조금 일찍 퇴근해 봤을 텐데요. 얘가 집밥이 먹고 싶다길래 한번 들려봤다. 근데 넌 도대체 어떻게 살림을 하길래 냉장고가 텅 비어 있는 거냐? 아무리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구색은 맞춰가며 살아야지. 매일같이 배달 음식에 사온 반찬에 얘가 너랑 결혼한 지 얼마가 됐다고 그 사이에 이렇게 말라가? 애가 못 본 사이에 홀쭉해졌네.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시어머니도 남편도 전처럼 제 친엄마와 혈육을 나눈 가족같이 누구보다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만 생각했던 게 제 착각이었죠. 여느 친구들이 말하던 고부 사이도 저와 시어머니의 끈끈한 관계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누구도 자기 자식 앞에선 장사가 없는 거죠. 당연한 결과인데 저는 왜 그런 착각을 하며 괜한 소가리를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모의 시집살이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명절만 되면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바로 옆에서 참견하며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았죠. 제가 명절 음식을 할 때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설거지를 해도 세제를 너무 많이 짰다, 기름이 덜 닦였다. 잔소리를 아끼지 않았죠.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TV를 보며 시시덕거렸고 옆에서 깎아주는 과일 집어먹기 바빴어요. 과일을 깎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껍질을 너무 두껍게 깎는다며 참견을 하셨죠. 그걸 보다 못한 시아버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그만 좀 합시다. 과일 하나 껍질 좀 두껍게 깎을 수도 있지. 아, 왜 이렇게 잔소리야. 아까부터 세아가 하는 건 다 참견하고. 세아가도 명절에 오자마자 일만 했는데 좀 쉬게 해주고 그럽시다. 어머님은 아버님의 말에 순간 당황하셨는지 잠시 멍하니 계시다 이내 노발대발 화를 내시기 시작했어요. 당신, 어떻게 며느리 앞에서 나한테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어요?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뭐가 되냐고요? 애초에 저것이 집안일을 잘했다면 내가 이렇게 잔소리하고 참견한 일은 없었을 텐데 이게 다 사람을 잘못 들인 잘못이지. 아휴, 어떻게 며느리 앞에서 자기한테 큰 소리를 칠 수 있냐면서 다 저 때문이라며 끝내는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참으로 그렇게 좌불안석일 수가 없었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어요. 그렇게 불편하게 명절을 보내고 며칠이 지나 시어머니의 생신이었죠. 이번 생신 딸에는 제대로 준비해줘 잘 보이고 싶단 마음뿐이었어요. 다행히 일요일이 생신인지라 토요일에 선물을 사들고 일요일에 시댁으로 방문하면 됐죠. 계획에 맞춰 토요일에 백화점에 들려 선물을 사들고 남편과 함께 일요일 아침부터 시댁을 방문해 미역국을 끓이고 전날 미리 장봐온 재료들로 한상을 차렸어요. 시아버님은 냄새가 좋다며 아침부터 시어머니 위해 고생 많다는 칭찬을 해주셨죠. 남편도 주방으로 와 보고서는 먹음직스러워 보인다는 말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정작 주인공이신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 언짢으신 건지 식탁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며 저를 노려보셨죠. 저는 보다 못해 먼저 물었어요. 어머님, 뭐 필요하세요? 필요하고 자시고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니? 지금 아침 먹을 시간 지났는데 누굴 굶기려고 하니? 빨리 좀 해라. 네, 바로 차릴게요. 전 말을 마치자마자 식사 시간보다 조금 늦긴 했지만 한상 맛나 보이게 차렸죠. 미역국에 갈비찜에 아침밥으로 먹긴 푸짐해 보였어요. 시아버님도 남편도 입을 벌리며 상다리 부러지겠다며 아침부터 덕분에 포식한다고 고맙단 말을 해주셨죠. 별다른 말 없이 숟가락을 들던 어머님은 입맛에 맞았는지 수저를 놓지 않고는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먹는 내내 맛있다며 칭찬해주던 아버님은 다 드시고는 화장실로 가셨고 어머님은 문득 궁금했는지 묻더라고요. 아침부터 문 연 마트가 없을 텐데 장은 어떻게 봐온 거니? 아, 어제 저녁에 미리 봐두었던 거예요, 어머니. 입에는 좀 맞으셨어요? 그래, 이번에 간은 적절하게 했더구나. 그런데 어제 장을 봤다고? 그럼 하루 지난 재료들로 만든 거니? 어쩜 너도 참 내가 아침부터 와서 밥을 차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오늘 낮에 장 봐서 저녁에 차려도 될 것을 이렇게 생각이 없니? 끝내 좋은 소리로 마치질 않는 시모였죠. 옆에서 웬일로 남편이 나서서 저를 감쌌어요. 엄마, 이 사람도 아침부터 엄마한테 생일상 차려주겠다고 고생했는데 그리고 엄마 준다고 어제 백화점 가서 선물도 사왔어.
선물이란 말에 눈이 반짝이던 시몬은 어디 갖고 와보라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저는 가방 뒤에 숨겨둔 선물을 전해드렸어요. 백화점에서 시어머니 연세 분들이 많이 찾는다는 고가의 명품 화장품으로 준비해봤죠. 아유, 얜 뭐 이런 걸 다 사왔어. 말과는 달리 입가에 미소가 가득한 시몬은 포장을 뜯어보고는 이내 실망한 표정으로 말하셨어요. 화장품이구나. 친구는 며느리가 좋은 가방을 사줬다길래 난 또 그런 건가 했네. 예, 이건 쇼핑백만 너무 거창한 거 아니니? 어머님 이거 화장품이어도 브랜드가 있어서 꽤 고가예요. 기초도 바르실 수 있게 세트로 되어 있는 걸로 준비했어요. 아이크림도 별도로 사서 넣어드렸으니까 눈가에 잘 바르시면 주름이 많이 펴지실 거예요. 너무 나한테 판매하니? 제 말에도 시어머니는 시큰둥하게 말씀하셨죠. 그걸 지켜보신 시아버님이 한 말씀 걷어주셨어요. 아, 당신 화장품 떨어져서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며느리가 잘 사왔구만. 아버님의 말에 그건 맞지만 아쉽다며 아직 입을 내밀고 계신 어머니에게 제가 화장품을 도로 가져가며 물었죠. 어머님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바꿔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다시 화장품을 뺏어가며 말하더라고요. 얘는 누가 마음에 안 든다니? 왜 시엠이 선물을 줬다 뺏으려고 해? 그제야 내민 입이 좀 들어가는 데 보이더라고요. 이후 설거지를 마치니 시어머니는 온 김에 저에게 모든 집안일을 다 시키려는 건지 바닥 좀 쓸어달라, 창문 틈 먼지 좀 닦아달라 이것저것 요구하셨죠. 그렇게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누이자 제 오랜 친구가 뒤늦게 아이를 데리고 왔고 시부모님은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친구의 아이이자 제 시조카가 작은 손에 든 케이크 상자를 시모에게 내밀며 생신 축하한다고 말했고 그 말에 제겐 보이지 않던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시조카의 엉덩이를 도닥였죠. 이내 상반된 목소리로 제게 말했죠. 얘 뭐 하는 거니? 그 가서 마실 거라도 내와야지. 꼭 제가 이 집의 식모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식혜 두 잔을 따른 뒤에 친구에게 갖다 주니까 친구는 뭐 이런 걸 저한테 시키냐고 물었죠. 그러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편하게 앉아서 얘기 좀 하자는데 괜스레 시모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본 친구는 제가 이런 시집살이 하는 줄을 몰랐던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눈치를 봐? 친구의 질문에 아무 말이 없으니까 친구는 제 옆에 있는 어머님에게 이어 물었죠. 뭐야? 엄마 설마 시엄마 됐다고 지원이 잡는 거 아니지? 친구의 허를 찌르는 질문에 시모는 찔렸는지 괜히 헛기침을 해보며 말을 돌리더라고요. 아이, 밥은 먹었어? 어. 장서방은? 장서방은 같이 안 온다는 거야? 시모가 저와는 사뭇 다른 따뜻한 말로 물었고 친구는 갑자기 분위기를 잡더니 안 그래도 장서방 일로 할 말이 있다며 모두에게 앉아보라고 말했어요. 이후 친구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엄마 생신에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 나 이혼할 거야.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어, 엄마. 시모는 친구의 말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며 펄쩍 뛰었죠. 친구는 자신의 아이에게 방으로 들어가 놀라며 장난감 몇 개를 지어주며 말했고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알겠다고 받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들어간 걸 확인한 친구는 곧 겉옷을 벗어 소매를 걷어 올려 보였죠. 팔에는 여기저기 멍과 핥힌 자국이 있었고 너도 나도 놀란 눈치였어요. 분위기는 순간 무거워졌고 그 가운데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떼 보였습니다. 설마 장서방이 너를 이렇게 만든 거냐? 고개를 끄덕인 친구는 이내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오늘도 때리는 거 도망쳐 나왔어. 나갈 준비하려고 씻고 화장하는데 어딜 가냐길래 엄마 생신이라 친정 간다니까 믿지를 않는 거야.
나 진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엄마, 아빠. 이어 친구는 자세한 정황 설명을 해 주었어요. 평소 의처증이 심하던 서방님은 친구가 조금이라도 전화를 늦게 받거나 조금이라도 늦게 집에 들어가면 갖은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고, 그게 최근 들어 심해졌다 했죠. 그리고 그런 서방님의 폭력 행사를 친구의 시댁 식구들도 다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의 말에 남편도 분노했는지 당장 그 자식을 가서 패줘야겠다며 주먹을 불끈 쥐며 외투를 챙기는 남편을 겨우 말렸죠. 시부모님은 우선 친구에게 당분간은 집에 머물며 정리하라 말했어요. 이혼을 허락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마냥 밝았던 친구에게 이런 어두운 그늘이 드리울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친구가 괜히 측은해지며 안쓰럽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한참 연애 중일 때쯤 친구는 대학 시절부터 만나던 동갑내기 남자와 결혼을 올렸고 이른 나이에 아들도 봤죠. 그때만 해도 친구는 참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으리라 전혀 예상 못했죠. 그날 시댁 식구들 모두 친구를 위로해 줬어요. 얼마 안 되어 친구는 이혼을 했고 소정의 양육비를 받는다 해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쉼 없이 일하며 돈을 벌었죠. 저 또한 일상으로 돌아가 사회생활과 집안일을 겸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집밥을 원하던 남편에게 주말만큼은 요리를 해주겠다 말했더니 남편도 더 이상 밥 먹는 걸로 큰 타박은 없었어요. 그래도 주말에 요리를 해주면 남편도 나서서 설거지를 해줬고 평소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남편이 조금은 좋게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생에게 그런 일이 생기고 나니 느끼는 바가 많은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여느 날과 같이 나름의 평화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는데 시누이이자 제 오랜 친구가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무슨 일인가 해서 문을 열어주니까 친구는 울었는지 새빨개진 눈으로 제게 아이 좀 하루 봐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내일이면 월요일이라 저도 남편도 출근을 해야 하기에 조금 곤란한 상황이었죠. 일단 들어오라며 안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친구는 머리 위에 올려 쓴 모자를 더욱 깊게 눌러 쓰더니 제 시선을 회피하더라고요. 무언가 수상해서 친구의 얼굴을 살피니까 얼굴 한편에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단번에 알아보진 못했지만 멍이 든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또 전 남편이 찾아와 때린 거냐며 물었어요. 친구는 그제야 얼굴을 제게 돌려 보이며 조용히 하라는 듯 검지를 자신의 입가에 갖다 대더니 제 남편이자 자신의 친오빠가 이 사실을 몰랐으면 좋겠다 말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남편이 당장이라도 찾아가 서방님이자 친구의 전 남편에게 주먹질을 할 것 같다면서 말이죠. 저도 그런 상황은 원치 않아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구는 고맙다고 말하며 내일 자신의 아이를 찾으러 올 테니 내일까지만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자신의 아이까지 때리는 거는 남편이 자신의 아이까지 때리려는 거를 겨우 말렸다면서 아이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무섭다고 몸을 떠는 친구를 보는데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저는 친구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죠. 알겠어. 서준이는 걱정 마. 내가 봐줄게. 그런데 너 괜찮은 거야? 나는 네가 더 걱정이 돼. 난 괜찮아. 이제 이런 폭력에 익숙해져서 참을 수 있는데 우리 서준이가 맞는 건 도저히 못 참겠어. 애 유치원도 옮기려고. 애 아빠가 찾아와서 또 데려가 협박할까 봐 무섭다. 일단 안에서 좀 돌봐줘. 너도 내일 출근일 텐데 이런 부탁해서 미안하고 자세한 사정은 내일 서준이 데리러 오면서 말해줄게. 저는 알겠다며 친구의 품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깨지 않게 조심조심 안아들었죠. 아이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부은 채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안아보는 친구의 아이는 꽤 많이 무거워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현관 앞에서 꽤나 오래도록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저와 친구에게
남편이 왜 들어오지 않냐며 소리쳐 물었죠. 친구는 제게 자기는 이만 가보겠다고 남편에게는 일이 있어서 인사도 못하고 갔다는 적당한 핑계를 대달라고 부탁했고 저는 알겠다며 집에 들어가면 걱정되니까 전화 좀 달라고 말했어요.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저도 안으로 들어갔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친구는 어디 갔냐고 물었고 친구의 말대로 일이 있어 바로 가봤다며 아이 좀 하루 봐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하곤 아이를 안방 침대에 눕혔어요. 그런데 잠결에 저를 엄마로 착각했는지 엄마 하며 저를 꽉 껴안는데 무언가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런 게 모성애인가 싶었어요. 저는 제 목을 감싸 안은 작은 손을 조심스레 빼며 이불을 덮어주고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로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해 주었죠. 그러곤 수건을 따뜻하게 적셔서 빵빵한 볼에 묻은 눈물 자국들을 닦아주었습니다. 참 이런 어린 자식을 때리려 하더니 친구의 전 남편이자 전 서방님인 그놈에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안방문을 조심스레 닫고 나와 거실에 있는 남편을 살폈죠. 눈치 빠른 남편은 무언가 수상쩍다는 걸 느꼈나 봐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 전화를 걸어도 친구가 받지를 않자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얘 정말 일 때문에 간 거 맞아? 이 밤에 무슨 일을 한다고 아이를 우리한테 맡기고 가. 전화도 계속 안 받고. 이상하잖아. 저는 다른 핑계를 댈 만한 게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결국 솔직하게 말을 했고 역시나 예상한 대로 남편은 주먹을 불끈 쥐고는 당장 찾아가 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신이 이렇게 나올까봐 친구가 적당히 핑계대고 사실대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한 거라며 오늘은 일단 그냥 있어보고 내일 와서 상황 설명해준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자고 했죠. 그리고 저는 직장 상사에게 연락해 죄송하지만 내일 하루 연차를 써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상사분은 이렇게 갑자기 연차를 쓰는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시댁에 갑작스레 일이 생겼다며 하루 부탁드린다 말씀드렸죠. 그동안 성실과 근면 그 하나의 모토를 삼고 근태에 전혀 문제를 주지 않아 신뢰가 꽤 도타웠던 저였기에 상사분도 흔쾌하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새벽 아이의 울음소리에 놀래 깼더니 아이는 엄마를 찾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달래주며 말했어요. 엄마 이따가 저녁에 올 거야. 오늘은 외숙모가 봐줄 거니까 울지 말고 있자. 서준이 계속 울면 외숙모가 엄마한테 오지 말라고 한다. 아이는 그 말에 울음을 뚝 그치더니 말 잘 들을 테니 엄마 꼭 오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귀여워 볼을 아프지 않게 살짝 꼬집으며 알겠다 말했죠. 일찍 일어난 김에 아침을 차려 남편을 깨웠더니 원하던 아침상이라며 좋아하더라고요. 옆에서 아이 식사를 먹이고 있으니까 남편이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우리도 아이 가질까? 저희는 처음 결혼을 약속할 때에도 아이는 없이 살자고 했던 딩크족이었어요. 서로 뜻이 맞았고 저도 지금 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그의 제안이 너무 고마웠죠. 저는 갑작스러운 그 제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고 남편도 알겠다며 식사를 마치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이후 아이들이 좋아하는 키즈 채널에서 아이가 보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을 틀어주고 낮에는 함께 낮잠도 자며 한가로운 오후를 보냈죠. 그리고 저녁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친구가 왔어요. 문을 열어주니까 시모도 옆에 함께 있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은 어찌된 일이시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시모는 저를 밀쳐대며 말하더라고요. 내가 뭐 못 올 때라도 온 것처럼 말하는구나. 그러더니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손주를 보고 저와는 180도로 다른 말투로 방긋 웃으며 자신의 손주를 껴안았죠. 옆에 있던 친구는 엄마가 지금 자신의 일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차에서 가져올 수 그러더니 차에서 가져올 게 있다며 다시 돌아갔어요.
저는 시모가 기분이 좋거나 안 좋거나 똑같이 쌀쌀맞게 대하시는 걸 알기에 별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소파에 편히 기대 앉은 시모는 제 귀를 의심할 만한 말들을 서슴지 않게 하셨어요. 당분간 너희 집에 서준이랑 서준 애미 좀 지내게 해줘야겠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냐, 아니면 못 알아먹는 척 하는 거냐. 서준이 당장 유치원도 다시 알아봐야 되는데, 원래 살던 동네 서준 애비 그 못된 것이 또 찾아와 해코지할지도 모르는 거고, 얘가 지금 당장 갈 데가 없으니까 너희 집에 좀 지내게 해줘야겠다는 건데, 그게 설마 싫다는 건 아니겠지? 이 집도 내가 해준 거 아니냐? 시모의 말은 이 집도 본인이 해준 것이니까 군말 없이 방을 내줘라 이거였어요. 다행히 창고처럼 안 쓰는 방 하나가 있어서 친구와 아이를 지내게 해주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시모의 뻔뻔한 태도가 저를 힘들게 했죠. 제게 한마디의 상의 없이 이미 그렇게 결정해서 왔다는 것처럼 말하는 게 제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거였어요. 내가 애들한테는 다 말했다. 애들도 다 좋다고 한 거니까 너도 그리 알아라. 시모의 말에 저는 싫다 좋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제가 답답하다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동안 시댁의 마음의 빚을 많이 진 터라 이런 말을 거역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죠. 무엇보다 전에 저를 아껴주며 생각해주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알겠다며 창고를 치우고 있는데 한 짐 가득한 가방을 들고 친구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미안하다며 집 구할 때까지만 신세 좀 지겠다고 했어요. 저도 친한 제 친구가 폭력적인 남편의 눈을 피해 여기까지 왔는데 매몰차게 구는 건 아니다 싶어서 저 신경 쓰지 말고 편히 있으라고 말했죠. 집이 큰 편은 아니기에 두 사람 더 들어왔다고 북적북적 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다시 뻔뻔하게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으니 유치원 알아볼 때까지만 볼 것을 제게 요구했고 그걸 옆에서 듣던 친구가 화들짝 놀라며 시모에게 말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서준이는 엄마가 봐주면 되잖아. 내가 출근길에 엄마 집에 데려다 놓을 테니까 엄마가 좀 봐줘. 얘가 집에서 쉬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부탁해? 너는 이 늙은 애미가 어린애 본다고 허리 다 굽었으면 싶으냐? 시모는 한참 뛰어놀 시조카를 봐줄 자신이 없다 그거였어요. 그래도 제게 그런 요구를 아무렇지 않게 하다니 저도 그런 시모가 밉더라고요. 친구는 저보고 걱정 마라 말해주더니 시모에게 미안하지만 며칠 안 걸리니까 서준이 좀 봐달라며 시모의 손을 꽉 잡으며 부탁했고 그런 친구의 부탁에 시모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알겠다고 했어요. 와중에 저를 노려보시는데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애써 모른 채 시모의 눈빛을 피했죠. 이후 저는 방 정리를 마저 했고 친구는 시모를 데려다주고 오겠다며 둘은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옆에서 혼자 놀고 있던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울음소리에 놀라 시조카가 있는 주방으로 달려갔더니 방을 닦느라 더러워진 걸레를 삶고 있던 냄비는 바닥에 엎어져 있고 한쪽 팔이 되었는지 아이는 그 한쪽 팔을 든 채로 엉엉 울고 있었죠. 놀란 저는 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친구도 놀랐는지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곤 화상이 심해 보이는지 묻는 친구의 말에 가까이가 팔을 살폈더니 다행히 큰 화상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물이 조금 튀었는지 새끼 손톱만한 작은 반점처럼 한 군데 붉게 올라와 있었고 저는 큰 화상처럼 보이진 않는다고 친구에게 전했죠. 조금은 안심했는지 알겠다며 금방 온다며 친구는 전화를 끊었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로 가 흐르는 냉수로 부위를 씻겼어요. 뒤이어 금세 돌아온 친구와 시어머니는 아이에게 달려가 팔을 살폈죠. 그러더니 시모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제게 와서는 힘껏
제 뺨을 내리치셨어요. 찰싹하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고 갑작스러운 시모의 따기에 친구도 아이도 놀란 눈치였죠. 황당한 기색을 감출 기세 없이 곧 시모는 제게 소리쳐 말했습니다. 애가 혼자 있으면 옆에 탁 붙어서 살펴야지. 뭘 한다고 애를 이렇게 만들어? 애 하나도 못 봐서 이런 화를 만들어? 너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어? 전 달아오른 뺨을 부여잡으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죠. 그제야 친구가 나서서 중재했지만 이미 제 볼과 마음은 빨갛게 상처 입은 뒤였습니다. 아직 분이 안 풀렸는지 제게 삿대질하며 계속 소리를 질러대는 시모를 친구가 다시 모시고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시조카를 옆에 끼고 보살폈죠. 제가 뺨을 맞는 광경을 지켜본 시조카는 저에게 다가와 잠시 앉아보라더니 제 볼을 작은 손으로 만져주더라고요. 그러고 호호 불며 말했어요. 이모, 이제 안 아프죠? 이런 시조카의 말과 행동에 마음이 녹는 것 같았죠. 괜히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뒤늦게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모든 상황을 친구에게 들었다며 연고를 가져와 시조카에게 발라주었고 다음날 친구가 바로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아서 다행히 흉터도 남지 않고 사라졌어요. 그 일에 관해 시모는 제게 미안하다는 사과는커녕 언급조차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친구는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 시조카와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친구 전 남편은 친구의 폭력이 인정되어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아 전과 같은 일은 없을 거라 하더라고요. 잠깐이지만 함께 있으면서 집이 꽉 차보이고 조용할 날이 없었는데 일단 없으니까 또 허전했어요.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밀렸던 일 처리를 하느라 며칠 야근을 하며 보냈습니다. 마침 분기 마감 시즌이라 일도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게 분기 마감이 끝나 회사 내 전체적으로 조직 개편이 있었고 선임이던 상사분은 부장으로 승진해서 새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부서를 맡게 됐어요. 이제 부장님이 된 선임에게 승진 축하의 말을 전하는데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죠. 이 대리, 우리 부서로 와서 나랑 또 같이 일해볼래? 이번엔 대리 딱지 떼고 과장 달아야지. 어때?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어요. 제 회사가 국내에서 유명한 대기업은 아니어도 전공자들에게는 유망한 꽤 규모 있는 외국계 기업이었고 대학 시절 때부터 원하던 기업이라 높이 올라갈수록 제 꿈이 가까이 실현되는 것 같았죠. 자리 욕심이 없지는 않았기에 선임에게 감사해하며 기회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프로젝트에 합류하면서 저는 더 많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반 이상을 야근하며 몰두한 탓에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성시킬 수 있었고 회사 내규에서 인정받아 외국 본사로 초청되어 갈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일에 몰두한 끝에 맺은 결실이었고 일에만 몰두할 수 있게 도와준 남편에게 고맙더라고요. 해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맛있는 저녁을 사고 싶었어요. 평소 어머님,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횟집으로 불렀죠. 오랜만에 뵙는 시부모님에게 인사했고 어머님은 여전히 언짢다는 표정으로 빈정대며 말하셨습니다. 얼굴 보기 어렵구나.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길래 누가 보면 나란 일이라도 하는 줄 알겠다. 죄송해요, 어머님. 대신 오늘 드시고 싶으신 회로 마음껏 드세요. 시어머니의 빈정거림에도 애써 넉살 좋게 웃으며 받아치니 조용해지는 어머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못 본 사이에 살이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먼저 나온 스키다시는 아버님이 좋아하는 홍합탕에 갖은 반찬들이 즐비되어 있었는데 젓가락질이 시원찮아 보였어요. 아버님 왜 이렇게 못 드세요? 음식이 입에 안 맞으세요?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요즘 소화가 좀 어렵구나. 나 신경 쓰지 말고 먹어라. 아버님은 걱정 말고 먹으라며 손짓했고
옆에서 보던 어머님도 말을 거들었어요. 그래, 너희 시아버지 요즘 변비란다. 그래서 입맛도 별로 없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 말고. 어머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데 보였죠. 저희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나 아니란 생각이 나중에 어떤 화를 불러일으킬지 생각도 못한 채 말이죠. 그렇게 식사를 마쳤고 프로젝트도 끝났기에 시간적 여유가 생겼어요. 본사에서 우리 부서를 초청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은 진짜가 됐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은 크게 축하해 주었고 저도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초청일은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었기에 천천히 짐을 싸면 됐고요. 달가운 소식에 마음이 한껏 부풀어져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토요일이라 한가로이 남편과 집 청소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얘 지원아, 어떡하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했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신 거예요? 네 시아버지가 췌장암이란다. 말기라 여기저기 전이도 많이 돼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어쩜 좋니? 네가 너무 모질게 굴어서 너희 부모가 화났나 보다. 전화 넘어 들려오는 어머님은 꼭 우는 것 같았죠. 저희 시부모님은 꽤 유명한 인고 부부셨는데요. 저희 부부 아까 앞에 있어도 서로를 아끼는 모습을 개의치 않으며 보여주셨어요. 그래서인지 시아버지의 시한부 통보는 어머님에게 큰 충격이셨습니다. 최근 들어 소화장애와 황달까지 겪으셨던 아버님은 이번에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가게 됐고 암을 뒤늦게 발견하게 된 것이었어요. 전달받은 병원으로 달려가니 원래도 마른 편이던 아버님은 어느새 삐쩍 말라서 가죽만 남은 채 뼈가 훤히 보이는 모습으로 환자복을 입고 코에는 호스피스를 낀 채 누워 계셨어요. 그런 아버님의 손을 잡고 계신 어머님이 보였죠. 어머님은 많이도 우셨는지 눈이 퉁퉁 부어 계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을 보자마자 다 쉰 목소리로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며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꼭 결혼 전에 제가 알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후 제 손을 잡으시며 촉촉해진 눈망울로 저를 바라보시던 어머님은 다 부르튼 입술로 제게 말하셨죠. 내가 너무 못되게 굴어서 위에서 바라보던 영주가 내게 벌을 내리나 보다. 네, 너희 부모에게 부끄럽게 너를 대한 것 같구나. 친구 딸로 생각할 땐 그저 안쓰럽고 챙겨주고 싶다가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놈과 결혼을 한다니까 배신감도 들고 괜히 심술이 났었다. 내가 그동안 그리 모질게 굴어서 미안하다가. 어머님의 진심이 느껴지는 사과였어요. 그 말을 듣는데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울컥 쏟아진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고 흐느껴 우는 저를 어머님은 그저 말없이 부둥켜 안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어느새 날이 어두워지고 저녁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뒤늦게 나타난 친구도 누워 계신 아버님을 보더니 눈물을 쏟더라고요. 겨우 잠에서 깬 아버님은 나는 괜찮다며 말을 하기가 버거우신지 입모양만 벙긋한 채 손을 저으셨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와 남편도 하마터면 다시 눈물을 흘릴 뻔했죠. 시어머니는 이내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들어가 보라며 저희 등을 떠미셨고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단 말을 남긴 채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찾아가 뵌 아버님의 모습은 점점 야위어 가셨죠. 의사 말로는 병세가 갈수록 악화되어 있기에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셨고 저희는 그런 참담한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흘렀나 시어머니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버님이 저희를 급히 찾는다는 전화였죠. 퇴근길에 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이미 식구들이 한데 모여
아버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호흡이 불안정한 것이 겨우 눈을 뜨고 있는 듯 감기려는 듯 눈꺼풀에 힘을 주는 것처럼 눈이 떨리고 입을 뻐끔거리는 게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아 보였어요. 식구 한 명 한 명에게 짧게 말을 마치신 아버님은 저에게도 한마디 남기셨죠. 네 시어머니를 너무 미워하지 말고, 아가, 네겐 미안하지만 대신 네 시어미 좀 가끔 들여다봐 주겠니? 부탁하마. 아버님은 그렇게 식구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어머님은 세상 다 잃은 표정을 한 채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시고 식음을 전폐하셨고, 저희는 뭐라도 드시게 하려고 어머님이 평소에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밖에서 사오는 등 갖은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발인을 하던 날 오열하며 아버님을 부르짖던 어머님은 쓰러지고 말았죠. 아버님이 계시던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어머님은 링거를 맞고서야 겨우 정신이 드셨습니다. 엄마, 정신이 좀 들어? 제일 먼저 발견한 남편이 그 자리에 벌떡 일어서며 어머님에게 물었고, 어머님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이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한다던 친구는 병원에 저한테 부탁 좀 한다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갔고, 걱정하고 있을 친구에게 어머님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제야 친구도 어머님 옆에 꼭 붙어서 어머님이 깨어나기만 오매불망 기다리던 남편도 안심하는 듯 했죠. 급한 대로 밖에서 사온 흰죽을 후후 불어 어머님 손에 쥐어드렸고, 그렇게 죽을 몇 숟갈 정도 뜨시더니 졸립다며 곧 누우시곤 잠을 정하셨어요. 그동안 많이 고단하셨는지 이틀 내내 연달아 주무시더라고요. 이후 어머님은 퇴원을 하셨고, 반차를 내고 일찍 병원으로 온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집으로 향했어요. 여기까지 데려다 준다고 고생했다. 너도 들어가서 쉬어라. 집으로 도착해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문 앞에서 어머님은 이만 들어가 보라며 손짓하셨고, 그런 어머님이 걱정이 된 저는 물었죠.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님? 내가 애도 아니고 당연히 괜찮지. 걱정 말고 들어가서 쉬어라. 나도 떠난 내 시아비 짐도 좀 정리해야겠구나. 제 물음에 살짝 미소 지어 보이던 어머님은 걱정 말라며 등을 돌려 안으로 들어가셨고, 아버님 짐을 정리한다기에 저도 따라 들어가지 않고 그만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 기대하던 본사 초청일은 바짝 가까워져 있었건만 홀로 남겨진 어머님과 아버님의 유언이 자꾸만 맴돌아서 출국하는 것을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주말에 남편과 시댁으로 향했어요. 10일 정도 만에 찾아뵌 시댁은 초토화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저기 집안의 쓰레기들과 아버님의 물건들로 보이는 옷가지며 물품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식사를 하고는 설거지를 한 번도 안 했는지 싱크대뿐만 아니라 식탁 위에도 음식을 먹다만 그릇들이 너저분하게 늘어져서 파리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화장실도 가관이었죠. 하얀 타일의 화장실이 새까만 먼지들로 둘러싸여서 색을 알아볼 수 없었고, 머리카락들이 바닥에 한가득 보였고, 심지어 바퀴벌레까지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저희가 부르는 말에도 방에서 나오지 않고, 남편도 답답했는지 방문을 벌컥 열며 왜 아무 대답 없냐며 집이 왜 이러는지 물었죠. 안방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었습니다. 거울은 바닥에 엎어져 깨져 있고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도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몇 개는 깨져 유리 조각이 보였고, 그리고 침대에 가만히 누운 채 눈만 뜨고 계신 어머님은 고개만 문 쪽으로 돌리고선 저희를 바라보고는 눈만 끔뻑이셨어요. 남편도 저도 처음 보는 무기력한 어머님의 모습에 당황했죠. 어디 아프신 건 아닌지 가까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까부터 있던 저희를 보며 언제 왔냐고 묻는 어머님을 보고
상태가 심각하다 느꼈는지 병원에 데려가겠다는 남편에게 알겠다며 그동안 집을 치우고 있겠다고 했죠. 일단 다치기 쉬운 깨진 유리 조각 먼저 조심스레 치우고 안방을 기점으로 거실과 화장실, 주방까지 치워갔습니다. 그 사이에 벌써 병원에 다녀온 남편과 어머님은 급한 대로 배달을 시켜 끼니를 때웠고 주방에 남은 설거지를 마친 저도 뒤늦게 식사를 했죠. 거실은 완벽히 치우지 못했지만 이미 밤이 깊어져 돌아가야만 했어요. 어머님에게 이만 돌아가 보겠다며 조만간 또 올 테니까 푹 쉬고 계시라며 인사를 한 저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는 길에 어머님 상태에 대해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우울증이 온 것 같대. 아빠가 예전부터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말할 때 귀담아 듣지 않고 넘어갔고 그것 때문에 너무 늦게 병원에 가게 돼서 암이 그렇게 퍼지게 된 거라면서 다 자기 탓이라면서 자책하고 있다네. 죄책감이 심해서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저러다가 잘못되실까 무섭다. 일단 약은 지어 보냈는데 약도 잘 드실지 모르겠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싫다시네. 아빠와의 추억이 깃든 집이 더 좋다고. 곧 죽어도 요양원도 병원도 가기 싫다고 하셔. 나도 엄마가 싫다는데 억지로 보내고 싶진 않고. 어떡하지? 남편은 어머님의 심각한 상태에 꽤나 곤란해하는 눈치였어요. 이 상황을 어머님의 딸인 친구에게 전해야겠다며 남편은 친구에게 전화해서 오늘 본 집안 상태와 어머님의 현재 상태에 대해 말했고 모든 사실을 전해들은 친구는 전화 너머 울먹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블루투스로 연결된 전화로 통화를 하였기에 내용들을 모두 들을 수 있었어요. 엄마가 힘들어 보이긴 했어. 어떡해? 나라도 가서 엄마 옆에 있고 싶은데 나도 서준이랑 둘이서 먹고 살기 빠듯해서 당장 일을 해야 하니까 옆에서 봐주기 힘든데. 친구 또한 상황이 좋지 않았기에 곤란해하며 이 상황을 속상해했죠.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어머님을 봐줄 수 있는 건 저뿐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다가오는 본사 초청일과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들이 있었기에 저도 고민이 깊었습니다. 일과 심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긴 고민 끝에 결심을 하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어머님 어떻게든 모실게. 정말 고마워.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건 내가 잘 알아. 내가 더 여보한테 잘할게. 진짜 고마워, 여보. 제 결정에 두 손을 잡고는 고맙다 말한 남편은 이내 저를 와락 안았어요. 그동안 남편도 마음고생 많았던 것을 알기에 저는 애써 남편의 등을 토닥여줬죠. 남편만큼이나 속을 썩고 있을 친구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고 친구도 전화 넘어 우는 듯 흐느끼며 고맙단 말을 연신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해서 제 선임인 부장님에게 사정을 말하고 퇴사 의사를 표했죠. 부장님은 뜻밖의 말에 당황하며 말했어요. 이 과장, 지금껏 쌓아온 커리어 아깝지 않겠어? 당장 다음 주가 우리 출국일인데 이런 기회 없어, 이 과장. 그리고 시어머니 전이 그렇게 이 과장한테 시집살이 시키고 괴롭혔다면서.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퇴사라니 진짜 후회 안 하겠어? 사실 이때만 해도 부장님의 물음에 쉽사리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님 여의고 힘들어하고 무너지던 저를 일으켜준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시모였고 당시에 시모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라 생각하기에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시모를 그냥 모른 채 하기 어려웠어요. 그렇게 전 부장님의 배려로 일주일이라는 짧은 인수인계를 마치고 긴 세월 동안 함께한 회사를 퇴사하고 시모가 홀로 계신 시댁으로 매일같이 출근하듯 아침부터 찾아가 가사도우미를 자처했죠. 더러워진 집도 치우고 어머님 옆에서 드시고 싶으신 음식들도 요리해주며 말동무도 해주었더니 어머님은 점차 나아지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적어도 전보다 밝아진 모습이 보였죠. 아침에 가서 밤 늦은 시간까지 어머님이 옆에서 약도 잘 드시고 잘 자는지 살펴본 뒤에야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확실히 전보다 말수가 늘어난 어머님은 제게 줄 게 있다며 조용히 저를 안방으로 부르셨고, 방으로 들어가니 어머님은 웬 오래돼 보이는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이게 뭐냐 물으며 상자를 열었더니 그 안에는 다이아처럼 반짝이는 귀금속 세트가 들어있었어요. 이거 예전에 너희 시아버지가 나한테 선물해줬던 다이아 반지랑 목걸이, 귀걸이들이야. 나야 늙어서 이걸 끼고 어딜 가겠니? 이젠 네가 해라. 너한테만 주는 거니까 나 대신 소중하게 간직해 다오. 어머님의 말에 그 다이아가 더욱 빛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렇게 귀한 걸 제게 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특별한 날 예쁘게 하고 다닐게요. 어머님은 제 말에 흡족하다는 듯 미소를 지어 보이시더니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주셨죠. 그건 다름 아닌 통장이었습니다. 이건 너희 시아버지 보험료 중에 일부인데 너 써라. 나 때문에 일도 관두고 이렇게 나를 보살펴 주는데 입 다물고 그러는 염치 없는 시어머니는 아니다. 난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이걸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받아둬라. 그래야 내가 마음 편할 것 같아. 그동안 네가 있어서 그나마 살 수 있었구나. 이 텅 빈 집에 온기를 불어 넣어줘서 고맙다, 아가. 어머님은 제 두 손을 잡으며 진심을 전했고 저는 뭉클해진 마음을 다스리며 제가 더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님은 이젠 시어머님이 아니라 진짜 제 엄마가 된 것 같았어요. 이후로 어머님과 제 관계는 끈끈해졌고 지금은 어머님이 아닌 엄마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엄마도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최근에는 함께 쇼핑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맛있는 음식도 먹는 등 아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머님이 아닌 일과 제 커리어만을 선택했다면 지금과 같은 일은 없었을 거예요. 고로 전 당시의 선택이 너무나도 잘한 선택이었고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경사로운 소식도 들을 수 있게 됐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임신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는 엄마가 되어버린 어머님도 남편도 친구도 모두 축하의 말을 전해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회사를 다니는 것도 물론 저에게 있어 좋은 바탕이 되었겠지만 저는 현재 제가 제일 좋고 행복하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기로에 놓일 때 너무 주변만 돌아보지 말고 자기 자신과 가족들도 돌아보는 그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